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024년도 사상 강좌를 세 번째 합니다. 작년부터 하면 작년에 7회를 했고요. 올해는 3회째 하는데 이번에는 DMZ에서 생태를 직접 연구하고 또 체험하고 거기에 조사해가지고 우리한테 그 보고서를 또 제안하고 정책 방향에도 또 첨가하고 정부 당국에서 이 김성호 이 소장님의 어떤 연구 자료는 아주 기묘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같이 DMZ 안에 들어가서 같이 조사하는데 한번 참가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 전문가들은 지나가는 그 소리만 들어도 뭐 어떤 새가 이게 소리 내면 그 새가 어떤 새인지 어느 위치에 뭐가 있는지까지 다 그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전문가들이 이렇게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원래 DMZ이 한반도 생태계 보고이자 평화의 상징으로 된 것은 벌써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 동안 이 지역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기가 평화 생태공원이나 남북 공동 생태 조사에 할 때에 김성호 소장님의 연구 자료가 아주 기묘하게 쓸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김성호 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MZ 생태연구소 김성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생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꽃이 언제 피고 새가 언제쯤 날아오고 있고 얘들이 어떨 때 죽고 어떨 때 사는지 또 그 공간에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생물이 어떤 종류가 있고 또 그 종류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호하고 지킬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2004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뒤 본문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매주 생태 조사하는 거를 저희들의 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만나는 자연은 참으로 대단한 어떤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함석헌 선생님의 어떤 생태 철학하고 저희가 활동하는 거를 같이 이렇게 견주어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현장에서 적용되고 실행되는 되게 중요한 어떤 방향키 역할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에 대한 근원적인 어떤 이해와 또 생명을 왜 지켜야 하는지 또 CR이 어떻게 자기 존재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 원리가 저는 이 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학적 사유를 잘 못하지만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생존하는 형태를 보면서 선생님 말씀을 많이 이해할 수가 있었던 형태입니다. 선생님의 사상을 제가 보면서 사실은 망망대해에 빠져서 지금 무인섬에 갇힌 느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함석헌 선생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면 아무래도 현 시대를 살아가고 DMZ 생태나 이 분단의 어떤 한국적 상황을 좀 더 극복하고 타개하는 데 되게 좋은 어떤 말씀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DMZ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현실 또 그리고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어떤 방식을 취해야 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2024년도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을 극복해낼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DMZ는 제가 쓰고 있는 DMZ에서 용어는 먼저 정의를 좀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DMZ라는 용어는 1953년도에 휴전 협정이 진행되면서 만들어진 용어이고 여기는 이제 군사적으로 비무장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2km 내용 안에를 DMZ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그 외의 영역도 DMZ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그 2km 내부와 그 같은 생태 축성상에 있는 그 영역들을 우리가 DMZ 일원이라는 말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정부의 공식 기록도 DMZ 일원이라는 말을 쓰고 그쪽의 생태를 보는 사람들도 DMZ라는 민통선을 포함한 지역을 DMZ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접경지 지형법에는 접경지역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접경지역은 글자로 이 분계선을 양쪽으로 대치된 그 공간을 이 접경지역이라고 하고 법적으로는 뭐 그 인천, 경기, 강원도 이 세 개의 제체와 그 소도시가 연결되어 있는 쪽을 우리가 접경지역이라고 말을 하죠. 그다음 민통선은 원래는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군들이 그쪽 지역을 관리를 할 때에 군사적 이유로 사람들 다 내보냈어요. 소개를 했는데 거기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농사를 짓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미군이 어느 지역까지는 농사 지을 수 있다고 허락해준 귀농선이라고 해요. 영농을 할 수 있는 그 지역을 민간인 통제 지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농을 허용했던 지역, 그걸 이제 민통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DMZ는 그 법적으로 한국 전쟁 휴전 협정법에 있는 영역과 바로 여기 있던 그 귀농선인 민통선을 포함한 지역을 우리가 DMZ 일원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고, 제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도 바로 그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로 조사하는 거는 정제협정법이 나오는 그 2km 안쪽이 아니고 민간인 통제 지역에 저희 생태 조사한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간판입니다.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는 DMZ 생태연구소가 제가 2004년에 연구소를 설립하면서부터 썼던 그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분단이라는 개념과 상처라는 개념, 그리고 치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함사과 선생님이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그 선생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분단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어떤 그 개념으로서의 생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오랫동안 매주 생태를 관찰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생물이 있는 그 현상을 보고 이거는 과학적인 어떤 진화론이나 과학적 실험이나 이런 것들로 다 이해가 되어지고 그 끄트머리는 생명이 가지고 있는 신비스러운 그 창조의 어떤 개념을 여기서 많이 이해하고 발견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국 현대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순들을 바로 이 생태가 치유할 수도 있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처음서부터 이 개념을 가지고 연구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단 시대에 만들어진 그 DMZ 생태는 그 일반 생태하고 약간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어떤 그 아프리카 아주 그 밀림에 어떤 해당되는 그런 자연이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그 교란이 심하고 또 군사적 이유로 그 아주 훼손도 굉장히 심한 그런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원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속도가 딴 데보다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또 군 주둔지가 가지고 있는 군 주둔지에서 훼손되고 있는 그 상황들은 그 생각보다도 아주 치명적인 훼손을 가하고 있지만 그 회복하는 형태는 다른 지역과 굉장히 다르게 또 빠르게 회복한다는 것이 이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반 생태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형태와 약간 다른 이 분단 시대에 만드는 분단의 영역 안에서의 분단 생태는 좀 독특한 어떤 그런 생태적 구조와 골격과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분단 생태로는 어쩌면은 자연과 인간, 전쟁과 평화, 이념과 실정이 함께 혼합돼서 아주 특이한 형태로 나타난 생태계의 골격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이런 의미에서 분단 생태론적 의미에서 함사과 선생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단은 그 선생님께서는 그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외적 요인은 미수의 이기주의, 분리주의, 차별주의, 집단주의를 다 합쳐놓은 것이 국가 지상주의 폭력성에 기인하는 것이 분단의 어떤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적 요인으로서는
남북의 분단이 궁극적으로 자기를 잃어버리고 민족적 이상을 세우지 못되는 기인한 것으로 그 선생님이 진단을 하셨어요. 이 분단이 그런 그 형태의 그 원인에 의해서 분단이 되어지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지는 형태이죠. 바로 이 외적인 요인은 그 약간 앞서가게 되면 18세기 산업혁명에서부터 그 시작한 그 이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세력들에 의해서 1차 세전과 2차 세전이 일어났고 그 뒤로 우리 그 한반도가 분단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DMZ의 생태를 바로 새로운 문명, 분단을 극복하는 화석 에너지에 대한 문명으로서의 공간적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우리 한반도 분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화석 에너지 사용하는 그 문명이 끝나야 우리가 통일이 되고 새로운 신질서를 만들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한쪽으로 확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분단 국가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과 북의 국가는 모두 남북 민중을 대표하는 진짜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사설 권력 단체다 라고 아주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한미적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 정파 이익을 대표한다는 그 개념이 지금 2024년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의 한 부분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 형태가 되더라고요.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생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DMZ 생성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차 산업혁명, 석유로 인한 석탄으로 인한 1차 산업혁명 이후에 서구 문명에 커다란 변화가 왔죠. 인식의 변화, 사상적 변화나 관념의 변화나 어떤 종교의 어떤 개념의 변화, 큰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 힘이 넘치는 그 서구 문명들이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외부 세력을 침략하기 위한 그런 행위들로 진행됐고 1차 세전과 2차 세전은 인류 사회에 커다란 그 폭력성이 아주 극대화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동양이 많이 매몰되었었죠. 우리나라도 그 시류에 휩쓸려서 분단이 될 수밖에 없었고 지금 해방이 되는 과정도 우리 스스로의 힘보다도 바로 이런 거대한 그 국가 폭력적 상황에서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해방이 됐고 해방된 이후를 주도하지 못하고 다시 분단으로 날타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는데 DMZ에서는 이렇게 그 인류 문명사에서 발생하지 말아야 될 폭력성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단의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극복도 이거를 원천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단이 가지고 있는 영역적인 어떤 공간들은 그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좀 절묘한 장소에 입장에 와 있는 거죠. 한반도는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비무장지대를 한반도 중간을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는데 그 휴전협정에 썼던 지도가 바로 이 지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비무장지대는 임진강 하구서부터 고성까지에 해당이 되고 그 한강 하구는 그 한강 중립수역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한강 중립수역에서부터 강화 쪽으로 서해 쪽으로 가면 NNL 그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을 했던 NNL이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한강 중립수역도 비무장지대와 비슷한 형태로 미군에 의해서 통제를 아주 엄격하게 받고 있는 장소라서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 우리가 마음대로 이동하거나 활용하지 못하죠. 원래 휴전 협정에 의하면 양국이 허용한 상태에서는 그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이동하지 못하게 되는 명백한 의미 휴전 협정법 위반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이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공간이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그 공간에서 전쟁이 잠깐 멈춰 있는 공간에서 만들어진 생태는 독특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분단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그런 그 주어진 그 상황인데 바로 이 분단이 만들어내는 현상들은 또 우리가 또 남쪽이나 북쪽이나 이 증폭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나타나서 안타까운 부분이죠. 사실 이 DMZ는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12개의 접경지역이 있습니다. 이 접경지역은 각각 국가와 국가 간의 평화를 위해서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전 세계에 있는 이 접경 지역 중에서 남북한만큼 이렇게 첨예한 긴장성이 있는 장소는 없죠. 그 이집트나 이스라엘이나 시리아나 골란고원 이런 데도 그 꽤 아주 그 강력한 어떤 그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고 지금 전쟁도 하고 있는데 이 남북한이 전쟁이 벌어지면은 이 다른 전쟁, 다른 지역의 전쟁하고 분쟁하고는 굉장히 다른 양상을 띨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바로의 지정학적 위치가 바로 이 충돌하면 안 되는 또 충돌해서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골격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 속에 있는 어떤 DMZ의 어떤 생태적 특성이라는 거죠. 이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치러했던 엄청난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 물질적인 그 분단 비용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죠.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그 작전 장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에 미군한테 무상으로 공유한 거를 한번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공군에서 근무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내용들이 무상으로 미군한테 제공되고 있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것 외에도 엄청난 형태로 우리가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어요. 이제 분단 비용은 이 직접적인 분단 비용 중에 간접적인 분단 비용까지 하게 되면 우리 상상도 못하는 정도의 분단 비용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거죠. 국방비가 100만 명이 넘는 남북군인이 유지하는 데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또 미군이 주도하는 비용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까지 포함하게 되면 말도 못하죠. 통일이 된 독일에서는 분단 비용이 22.5%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통일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분단을 이렇게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하는 회개한 소리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그 정세현 전 장관께서 해석을 해놓고 보면은 분단 비용이 통일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 또 통일이 되고 나면은 그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견해도 밝히셔서 지금 현재 이 DMZ이 유지되고 있는 이 분단 비용이 국방비만 해도 어마어마한 형태가 되죠. 뿐만 아니죠. 휴전선이 대체하고 있고 그 휴전선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대 시설, 유지비, 재래신고기 투자 비용 이런 것까지 뭐 어마어마하고 또 그 우리가 북한의 자원을 활용할 수 없는 그 비용도 분단 비용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고 또 남북한의 어떤 그 길들을 마음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 형태의 우리나라는 사실 남쪽으로 섞여 있는 섬에 불과하죠. 대륙에서 멈춘 이 섬처럼 되어 있는데 이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또 상상이로 많은 거죠. 또 그 남북한 계속 충돌에 의해서 발생되는 비용 또 그 비용들을 우리 스스로 발생을 해서 우리가 지불하고 다시 우리 쪽으로 회수되는 어떤 투자적 개념으로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데 이게 소모적이고 또 우리와 상관없는 다른 외적으로 이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이 과도한 분단 비용을 유지하게 하기 때문에 또 DMZ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한국과 일본의 그 국방비 증가 비율도 보게 되면은 26년이 되게 되면 거의 유사해집니다. 우리나라 국력에 비해서 국방비에 과도한 지출이 될 수밖에 없고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남북 간의 긴장 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이 누굴 위해서 그거를 하냐 진짜 의문이 되죠. 누굴 위해서 누가 의도해서 이렇게 한반도의 긴장을 계속 증폭시키고 있는가? 한반도의 긴장이 증폭되어서 이익을 보는 집단이 과연 누구인가? 정말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인가? 좀 다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방비가 지금 한 60조 정도 되니까 국방비만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분단비용 물적인 것만 다 합하게 되면은 그거를 다시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으로 다시 환원이 된다면 지금 나라와 굉장히 다른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분단이 가져오는 비용이고 비물질적인 걸 보게 되면 또 이로 말할 수가 없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이면 사실 편하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사상적으로 억압받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 분단의 상황이 사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또 젊은 친구들이 강제로 가야 되는 이 비용 어마어마하죠. 저도 군대 가기 싫어서 빼다가 32살에 군대 갔습니다. 32살에 군대 제대를 했어요. 자, 맞아. 애를 둘라면 그 군대를 나간다 그래서 일찍 결혼했는데 애가 안 나와가지고 결혼 상태로 군대를 갔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트라우마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죠. 그것도 어마어마한 비용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다음 한반도에서 상식으로 이 긴장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서 기업에서 보는 손해도 어마어마하죠. 그다음에 이산가족의 슬픔이 또 엄청나죠. 사실은 저는 이산가족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함흥이에요, 고향이.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피난 오셔가지고 호로를 단신을 이사 오셔서 아무도 없어요, 친척들이요. 우리는 명절날에도 만날 친척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게 자랐었는데 나중에 이산가족 찾기 위해서 작은 아버지 숙부님을 만났는데 거기도 엄청 고독하게 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분단이 가지고 있는 가족사에 나타나고 있는 이 비극은 참 굉장하죠. 그래서 힘의 우위에서 적을 섬멸한다고 하는 개념이 도대체가 누가 적으로 두고 섬멸할 대상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부 이념이 분열되고 또 역사와 삶이 분리되어 있고 민족의 가치가 상실되는 것들은 현재 우리가 과도하게 치르고 있는 분단 비용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단 비용을 치르고 나니까 올해 R&E 사업 보게 되면 마이너스 6.6% 어마어마하게 기초 연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비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 규모가 작아지니 어려운 상황이 되면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분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과도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거의 단절이 많이 진행이 됐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관한 정말 말이 안 되는 논리로 이야기되어지는 그 현상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참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알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우파의 학자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홍범도 장군 흉상을 굳이 육사에 설치한 문재인의 큰 그림, 이게 뭐냐? 우리나라를 좌파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논리의 배경이 있는 거죠. 어떻게 독립운동가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치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논리를 해서 그것이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의 현 정부 국방부 장관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을, 도대체 그게 말이 안 되는 논리가 너무나도 쉽고 편안하게 말이 나온다는 이 모순이 분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것이 좀 다행이긴 해요. 홍범도 장군 육사 흉상 이전을 반대하는 퍼센트가 60%를 넘었으니까 그래도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어서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거와 미래가 단절되는 이런 행위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이 DMZ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쓰셨던 말 중에서 제가 이 글을 위해서 가슴이 멍했던 부분이 있어요. 갈라진 두 고기 덩어리가 아직도 체의 기운이 죽지 않아 너무 아파서 도마에서 냉큼냉큼 움직인다는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이 분단의 상처가 분단의 고통을 너무 리얼하게 설명을 하셔서 제가 좀 너무 전율을 많이 느꼈는데 바로 이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거와 미래가 단절되는 행위들을 많이 일어났었죠. 이 북쪽도 남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북쪽도 자기의 이익을 위한 집단이고 남쪽도 자기 이익을 지던 민족의 이익보다 두 집단이라 했기 때문에 저는 같은 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비용들을 많이 지불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많이 이용하고
사실은 양의 지도자들은 서로를 이용하는 거죠. 자기의 체제가 좀 불안하게 되면 외부에서 계속 갈등을 일으켜서 확대시키기 위해서 자기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북쪽도 자기네들이 세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 남쪽에서 해주게 되면 안정적으로 그 세습이 유지됐던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남북한의 분단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과거와 미래의 단절은 이 언어적 습관에서도 많이 나타나서 바로 어떻게 일어날지가 문제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 분단이 유지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실은 불확실하다는 상황이 우리한테는 제일 큰 문제이자 아픔일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보훈법 7조 1항을 위헌 소송을 냈는데 합헌 결정이 났죠. 헌법재판소 논리는 한반도의 대결 상황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고 분단 상황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분단 상황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사상적 자유가 억압하는 것은 온당하다고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됐습니다. 또 국가보안법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 정도가 확고하다는 점에 의해서 이 보안법이 합헌을 했죠. 이 선생님께서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이력도 계시는 걸 보면 한반도에서 이 분단 상황에서 지식인들이 고민하고 살아가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 한때 남북한이 경협이 회복이 됐을 때에는 희망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어요. 현존하는 큰 갈등이 남북한 군사합의 이행을 하기 위한 합의를 했었죠. 그래서 남북한이 공동 한강하고 수로로 조사를 하는데 그때 제가 조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한강하고서 저희 연구소 바로 앞에 이제 한강하고 바로 이 배가 움직이던 장소인데 조사하는 배가 움직이는 거 보고 벅차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이 현실인가 싶어가지고. 자, 이렇게 공동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났더니 수로 해도를 만들어서 북한에 주니까 이적 행위를 했다고 하는 그런 평가도 있었죠. 이런 이 수로 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 남북이 또 하나의 커다란 분기점을 맞이합니다. 이 두 가지 폭파 사건이 우리한테는 한반도 현대사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데 2018년도에 있었던 DMZ 폭파 사건은 양국 북한이나 우리 쪽에서 일정 지피를 폭발을 해서 평화의 상징으로 삼자라고 했던 폭파가 있었어요. 그 뒤로 약 1년 반 후에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북한이 폭발을 했어요. 비밀장 내부에 있던 두 가지 폭파 사건은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흐름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저는 이때 당시에도 현장에 조사하러 갔습니다. 그때 현장에 조사하러 갈 때 이제 앞에 초소에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때 국제적 정세는 뉴스하고 다르게 철책을 초소를 지나갈 때 군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남북한의 긴장관계를 이야기할 수가 있긴 합니다. 외신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긴장한 것 같지만 그다음 평온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바깥은 좀 말이 없는데 안에서 엄청 초긴장 상태도 사실 있습니다. 이 한반도는 사실 현재까지는 예측이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이 예측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어떤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휴전 상태의 한반도는 현재 미래의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외적 변수와 내적 변수가 있는데 외부 환경은 소위 비핵화에 관계되는 국제적인 공조관계이기 때문에 북한을 숨도 못 쉬게 조이는 형태가 나타나고 내적 변수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너무 심각하게 좌우 이념 대립이 비이성적인 비문명적일 뿐만 아니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것들이 도저히 해소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분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예측하지 못하는 이 상황들은 결국은 현재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고 미래를 꿈꾸기도 참 어렵게 만듭니다. 젊은이들이 어떤 설계할 때도 문제가 되고 우리의 삶도 설계하는데
굉장히 그 어려움을 많이 갖는 거죠. 2022년도의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된 사람이 북한에 대해 선제 타격뿐이라고 선언을 하죠. 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북한에 비굴하게 굴종했다는 표현을 쓰면서 힘의 논리로 평화를 지키겠다는 선언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그래, 오라, 그래, 나는 너희 정권을 전멸시키겠다 라고 하는 그 말들을 하기 시작을 하죠. 말 폭탄이 벌어진 게 2008월의 상황입니다. 2024년 5월, 작년의 상황이 되는 북한에서 그 ICBM을 날리고,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미 핵전략 한미 공동으로 기획 연습을 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때까지는 말로만 진행됐던 상황이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데 올해는 어떤 상황이냐?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고 한미 핵 실행 체제를 확립하겠다고 선언하는 점에서 핵 잠수함이 한반도에 진입을 시작을 하죠. 그 제주도의 강정마을에 일어난 사건도 이거에 같은 맥을 이루고 있는 사건들이 하나죠. 최근에 나온 형태는 이게 참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풍선이인데, 대북 전단이 뿌려지는 그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남북 간에 아주 심각한 유해를 가할 수도 있고, 하마터면 긴장 관계에서 탁 뭔가 스파크가 일어나면 터질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북 전단은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법으로 막았죠. 근데 이게 대법원에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그래서 탈북 단체들이 어마어마한 그 풍선을 띄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래, 우리도 뿌리겠어. 거기서 뿌린 건 오물을 뿌렸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카세트 녹음기 뭐 이런 걸 뿌렸는데. 그래서 저는 그 오물이 날아온다는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이야, 이거 참, 이게 도대체가 오프라인을 하기 좋은 말이 있는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너네 쓰레기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모욕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요. 이 문명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우리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이런 현상으로 왜 나왔느냐? 결국은 올해 6월 달에 보게 되면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협정을 맺죠. 그러니까 조약을 맺으니까 바로 우리는 뭘 하겠다? 핵을 들어오겠다. 핵 무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바로 오늘도 이야기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갈등을 증폭시킬까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가? 누구한테 이익이 됩니까, 이게? 갈등이 증폭되면 우리 경제 무슨 보탬이 돼? 우리 삶에 뭐가 도움이 될까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 최고 권력자 주변에 있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한민족의 갈등을 일으켜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를 원치 않는 세력이 존재하는 거죠. 민족의 자존심을 뭉개고 민족을 갈라내고 민족을 폄하하기에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 평생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핵심 건보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남북의 평화를 원치 않는 거고, 평화가 일어나게 되면 자기 존재감이 없고 자기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폭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과연 실현이 될 수 있을런지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 함석헌 선생님도 남북의 권력자들은 나라를 잃고 정권 얻기에 급급했던 사람들, 즉 미소의 세력 다툼에 기생하는 사선한 권력 집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평가한 그 선생님의 말씀이
지금 2024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죠. 심지어는 계엄령을 선포하라, 군대에 일어나라고 선동하는 군인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당연시되고 있는 한국 사회가 너무 이상합니다. 이게 지금 한반도는 분단의 상처는 이렇게 정치사회적인 어떤 심각한 상처도 있지만 생태계 내부에도 굉장히 큰 상처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나온 그림은 미군이 고엽제를 뿌린 건, 지구에 뿌린 건 두 곳밖에 없습니다. 한 거는 월남전하고 한국은 DMZ입니다. 2km의 큰 넓은 영역에 사람이 화공작전을 하기 어려우니까 이 고엽제를 뿌려가지고 저기에 관측을 쉽게 하려고 불모지 작전을 하잖아요.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작전을 하는데 그때 사용됐던 형태가 고엽제를 뿌렸던 거죠. 우리가 보통 DMZ의 어떤 내부의 생태계가 천혜의 자연이고 아름답고 굉장히 신비스러울 만큼 굉장히 자연 생태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내부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고통은 이 분단이 유지하기 위한 생태계 파괴가 너무 극심하다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러면서도 생태계가 복원되는 형태인데 또 하나는 현재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불모지 작전뿐만 아니고 DMZ의 돼지열병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발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멧돼지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멧돼지들을 얼마나 죽이고 또 얼마나 살육을 했는지 통계도 없을 정도예요. 근데 이게 누가 담당하냐면 각 시군의 생태 환경 담당하는 공무원이 담당을 해요. 멧돼지 죽이는 거를. 그래서 생태계에 관련된 종사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 멧돼지 몇 마리 죽였는지 일주일에 2번씩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은 멧돼지 포획틀이 많이 있거든요. 또 많이 죽어서 가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포항에서는 멧돼지가 바다로 도망을 갔다가 사람이 배 타고 오니까 살아남을 배 타고 헤엄쳐서 왔어요. 근데 그 배는 누가 탔느냐면 경찰이 타고 있었어요. 경찰이 배에 올라오는 멧돼지를 보고 사살을 해서 죽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선생님은 말씀하시죠. 분단 상황이 얼마나 정말 이 문제가 많으냐. 그래, 썩으려마. 푹푹 썩으려마. 어쩌면 한반도의 평화가 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상적 모순이나 현실적인 문제가 썩어서 없어져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선생님의 폐병장이들아 이 시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도 몰라요. 결국은 새 생명이 진주처럼 빛나는 그 상황이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적 모순이 분명히 해소가 돼야만 하는데 이 모순은 저절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무언가의 근원적 변화가 없이는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썩어서 썩은 살 많은 뼈 닦이는 틈에서야 그때 비로소 진주처럼 빛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한국 현대사가 가지고 있는 이 사상적 모순도 분명히 우리는 분해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형태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DMZ에서는 바로 이렇게 분단 폭력이 문화적 배경이 되는 DMA라고 하는 신드롬이 있습니다. 분단적 상황을 좀 더 강화시켜주는 형태의 트라우마들이
지금 계속 증폭되고 있는 것이 그 현재의 현실이기도 하죠. 결국은 분다의 상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결국은 이 분단은 분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치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라든지 원래 우리 문명사에서 이렇게 엄청난 모순이 발생하는 이 한반도 공간이 그래도 전 세계를 향해서 치유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더 썩어서 사라져서 진주처럼 빛나는 그 상황을 만들어내면 우리는 이 치유의 어떤 단초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는 생명은 스스로 한다고 하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어요, 사실은. 거기서 자신을 얻었어요. 저는 자연 스스로 그렇게 있는 수동적인 상태로 늘 인식을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 아버님이 정감독 믿어갖고요. 굉장히 염세적인 분이세요. 저는 액티브하게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고 맨날 수동적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은 스스로 하는 것이라는 아주 능동적인 개념으로 생명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매주 생태를 누구보다 꼼꼼하게 자세히 봤는데 생명은 스스로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거더라고요. 자기 존재를 위해서는 이 기계론적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변하고 스스로 하고 뭔가가 능동적으로 에너지가 합성되고 유지되는 것이 생명의 원천이라고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아 맞다 그래 어떻게 옛날에 저걸 다 깨달으셨을까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건방지게 들을 정도였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제 그 조사하고 있는 그 장소 중에 하나인데 그 한국 전쟁이 굉장히 심각했던 장소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너무 평화스럽고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근데 옆에 사진에 보게 되면 붉은색 그 빛깔이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포탄이 그 엄청 많이 쓰러졌던 곳에 그 이 오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산화철이 돼서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그 장면입니다. 이 포탄도 다 썩고 지뢰도 썩어서 땅 속에서 다시 자연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재자연화되고 있는 그 상황이 분단 시대이고 분단의 치유가 있는 상태이죠. DMZ의 형성 이전의 촌락은 이렇게 아름답고 우리가 늘 언제나 보였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미루나무 있고 아름다운 산들이 있었죠. 그다음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휴전 협정이 되기 2년 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비무장지대 근처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이 수십만 명이 묻혀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그 유해를 발굴한다고 다 캐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거에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냥 두는 거죠. 그대로 있는 거죠. 이미 그들은 땅 속에 들어가서 다 원소로 분해가 돼서 흙으로 돌아가서 다시 꽃과 나비가 돼서 다시 살아나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손을 대지 전쟁 이후에 사람이 손을 대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이 복원된 상태이거든요. 선생님이 좋아하셨던 무의자연의 한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해요. 무의자연은 어디서 실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반도 안에서 비무장지대 내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는 이미 왜 죽었는지도 모르죠. 죽어야 될 이유도 모르는 거죠. 중공군도 누워있고 한국군도 누워있고 벨기에도 누워있고 뭐 누구도 다 영국군도 누워있을 거 아닙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살던 고에는 꽃피고 새가 울었을 거예요. 거기 누워서 뭐를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데올로기를 얘기를 했을까요? 생명을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평화, 삶 그 자체를 이야기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비무장지대 내부 생태계는 거대한 생명의 새로운 그 성지로 바뀌는 거죠. 이념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사상을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하고 있는 새로운 공간이죠. 저는 그래서 DMZ 내부의 그 자연을 생태 국가라고 저는 독립국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함부로 간섭하지 말아요. 독립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는 자연이 다스리는 나라죠. 철저하게 인간이 들어가는 걸 서로 막고 있잖아요.
거기 생태가 줘서 막으면 우리는 굉장히 좀 괜찮은 수준의 사람이지만 적개심과 증오로 가득 차서 거기를 막았지만 그 안에 생명들은 자연의 간섭이 없이 복원되고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 엄청난 공간으로 바뀐 것이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 흙이 평화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공간들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분단이 발생을 하죠. 돌아오지 않는 달이라고 하는 형태의 갈라짐이 진행이 됐고 휴전 직후에 엄격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던 형태는 중무장한 상태로 지키기 시작을 합니다. 분단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랬던 분단의 생태가 다시 복원이 됐는데 비무장지대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다양한 생물이 삽니다. 정말 제가 20년 동안 매주 거길 가는 이유는 특별한 신념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예뻐서 갑니다, 사실은. 갈 때마다 새롭고 갈 때마다 볼 게 많아서 저는 안 가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 내 생에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별로 못 봤어요. 비무장지대는. 작년에는 그 강원도 인제 고성 이쪽으로 조사를 다니는데요. 우리 딸내미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 친구가 나를 데리고서 막 다니니까 갑자기 제가 효도 감각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데를 내가 다니니까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되는 곳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 그 분단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였지만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낸 것이 생태인데 비무장지대 생태는 바로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동고수여정이 다양한 어떤 서식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지형 구조상 단순한 곳이 없어요. 그 수백 킬로를 가더라도 사막이 있는 게 아니고 조금만 가도 산, 물, 계곡 골짜기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서식 공간이 가지고 있고 여러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생물이 살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생물이 살 수밖에 없는 공간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여기 어마어마한 거죠. 이 비무장지대의 주변에 있는 어떤 그 현상들은 그 자연 생태가 변화되는 형태로 퇴적과 침식이 일어나고 있고 생물의 변화도 그 시시때때로 맞춰서 일어나는 건데 저는 어떤 생명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연적으로 작용에 의한 아주 정교한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 현상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는 거죠. DMZ에서는 왜 우수하냐? 바로 이 공간적 개념이 아까 지도상에서 봤던 공간적 개념도 중요하지만 요소, 물을 가두는 요소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이 밑에 있는 둔벙을 아주 관심 있게 보고 논문을 4편이나 둔벙이 있었어요. 올해 이제 한 편 또 준비하고 5편째 지금 둔벙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습지는 다른 지역의 습지하고 다르게 정말 대단합니다. 세상에 이 숨겨진 게 이렇게 많은 생물이 있을 줄은 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아마 여기 대부분이 문과시죠? 아마 그 자리를 잘 못 보셨을 텐데, 생물을 조금만 보고 싶어 하는 사람 저랑 따라다니면 깜짝 놀라서 정신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대단히 많은 생물이 삽니다. 이 공간적으로도 한강 쪽이 그 중립수역인데 여기가 남북한이 가지 못하다 보니까 전 세계 0.1%밖에 남지 않는 습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습지의 원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넓은 이 습지들은 이 동아시아를 이동하고 있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로서 대단히 중요한 장소이죠. 산림과 숲, 조그마한 그 하천, 이 그림에서 보는 그 왼쪽에 있는 그 하천이 그 민통사는 세월철이었는데 하천이 저런 하천이에요. 혹시 이런 하천을 보셨나요? 전부 다 제방과 그거를 또 깔르고 자르고 직선 뭔가 사람이 다니는 길 자전거 도로를 놓고 사람이 변형되는 형태의 하천을 보셨을 거예요. 자기가 가진 원래 모양이 되는 하천을 거의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그래서 민통선만 이런 하천이 존재하는 거죠. 여기 살고 있는 생물들이 엄청납니다. 특히 비무장지대에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기후대가 바로 이 북반기와 남반기가 교차하는 점이질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생물이 존재하고 이 북반구의 식물이 그 남아있는 장소 중에 하나가 또 여기이기도 해요. 마지막 남아있는 장소.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안 됐습니다. 이걸 보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뭘 움직이죠? 재생 누르시고요.
네. 네. 죄송합니다. 한강과 임정이 만나는 지역의 습지들은 동아시아를 이동하는 세대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또 이거를 남북이 분단을 인해서 유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각 지자체에서는 여기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쩌다가 통일이 되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내년에 통일할 거로 설계를 했다는 또 이상한 사람도 있긴 한데 혹시 통일이 되면 어떤 식의 통일이 되느냐, 누가 주도하는 통일이 되어야 되느냐, 저는 자연이 주도하는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쪽이 이 함석원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자본주의적인 형태의 통일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 방식으로 국토를 관리한다면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또 다른 정치체제, 또 다른 정치적 이념, 또 다른 어떤 철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통일의 공간들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한가가 임정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와 동아시아의 생물의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 북한에서 남쪽을 바라보면 이런 평야가 있습니다. 꽤 아름다운 평야죠. 또 여기 있는 분들도 역시 마치 우리랑 똑같이 새들을 이때는 뭐 어떤 새가 와 어떤 새가 와 하는데 이 사람 설명을 우리하고 똑같이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까 남쪽에서 보는 북한 쪽과 북쪽에서 보는 남쪽 이 공간을 남북과 동시에 람사르스피를 지정하자고 저희들이 꽤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좀 잘 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정부가 바뀌니까 아예 그거조차도 이제 논의가 이제 안 되고 있어서 끔찍한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 선생님이 이 DMZ 생태를 두고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저는 DMZ 생태가 있기 때문에 저로 이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살았구나. 내가 살았구나. 나는 꼬부려 항복하는 동안 너는 밤새워 싸웠구나. 초목이 비명을 울리던 겨울밤, 새같이 쫓기던 인간의 넋을 잃는 혼란의 밤. 너는 소리 없이 나팔을 불며 죄어드는 죽음의 직진을 향해 77번 돌아서 밝혔구나. 네, 저희들이 한반도 안에서 이 분단의 상처와 분단의 어떤 극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살아있다는, 생명이 살아있다는 탄성이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DMZ 산림을 아주 정밀하게 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생물이 삽니다. 도대체 이 생물이 어디서 왔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선생님께서는 진화론적 관점에서도 생명의 원천을 말씀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진화론이 용불용설이나 아니면 적자생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서구가 침략의 정당성을 발휘한 그 논리를 사용했지만 사실은 진화론은 이런 개념보다는 다른 개념이 있는 거죠. 생명이 원천이 어디에 있냐, 또 생명이 어떻게 유지되느냐, 이런 어떤 고민과 생각들은 결국은 그 지역이나 그 공간을 어떻게 규명하고 이해할 것이냐, 또 그리고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의 문화 속에서 얘를 어떻게 할 건가, 이 결정되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에 대한 어떤 대상화나 상품화, 기계화된 어떤 생명이 아니고 본질적인 의미에서 CR 사상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가치로 다시 재정립하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전혀 새로운 문명국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이 분단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하천의 자연은 이런 형태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뢰가 유일하게 자연을 지키는 최고의 좋은 환경운동가 역할도 하고 있죠. 산림수본 조사할 때 저희들이 지금 이 고성 쪽을 조사를 할 때에 어떤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어요. 1번 구역 지도를 보시면은 어느 쪽에 나와 있는 길과 왼쪽에 지도를 보게 되면 저 끄트머리 위에 나와 있는 이 지도는
그 해안 쪽으로 붙어 있는 거는 유엔군이 들어가는 길이고 다른 길은 한국군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 들어갈 때도 같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유엔이 다니는 길은 한국군이 못 간대요. 그래서 한국군이 가는 길은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나는 정치적인 게 아무것도 없다. 난 저기서 생물만 습지 새만 보고 오겠다. 라고 해도 허가를 안 해요. 같은 그 민통선 내부라 하더라도 그게 이제 그 한국 그 비무장지대를 누가 그 관할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극명한 어떤 현실적 이유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쪽에 있는 생물을 기록해내고 그 공부하는 것들은 어떤 사실 인류 문명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잖아요. 또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하고 훌륭한 수변 상태가 남아 있었죠. 이렇게 아주 그냥 원시적인 공간으로 습지가 남아 있어서 앞으로 여기 있는 생물 자원들은 앞으로 인류 문명사에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저희들이 요즘에 이제 청소년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중점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이제 생태 모방의 기술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는 세력에서 세계대전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국의 분단도 이겨내는 뭐 새로운 문명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 문명은 생명의 원리를 이용한 문명 아니면 우리가 분단을 원천적으로 극복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문명, 새로운 세계, 새로운 문명을 꿈꾸고 있고 저는 그걸 위해서 아이들을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소스가 DMZ 생태가 자연이 서로 어우러져서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가지고 저희들은 많이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 양구에서 저희들이 관찰한 내용은 오른쪽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일단 구조물도 좀 보이죠. 왼쪽은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형태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구조물은 군부대가 주둔했던 지역이에요. 포대가 주둔했던 지역인데 이 포대가 주둔했던 지역이 군대가 철수하고 나니까 그 안에 엄청난 생물이 다시 복원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게 희망이긴 하죠. 분단으로 인해서 역행 천이나 화공 작전에서 불모지 작전에서 굉장히 교란이 심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자연이 하고 있는 그대로를 두게 되면 엄청난 형태로 복원해낸다는 사실이 비무장지대에서 확인된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런 생태적 공간이 결국은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연구를 하는 거죠. 이런 걸 연구를 하기 위해서 모여 있고요. 맨 처음에 DMZ 생태연구소는 캐치프렌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는 DMZ 생태연구소인데 처음 출발은 일산 두레교회에서 조그마한 교회 소 모임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있는 문화는 두레 환경연구원 맨 처음에 창립할 때 제가 썼던 창립 선언문이기도 해요.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공동체의 공의를 세우고 저 모든 걸 다스리고자 하는 하나님 창조 역사의 순전히 동참함 뭐 이렇게 아주 거창한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은 되게 좀 진보적이었는데 성도님들이 되게 보수적이라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시 이게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DMZ 생태연구소를 설립을 하게 됐죠. 저희들이 연구소의 기반은 생태 조사에 있습니다. 매주 1회 조사하는 것이 저희들이 존재 이유이자 저희들이 중요한 활동 영역 중에 하나인데요. 이 다양한 형태로 저희들이 유지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생태 도제 교육을 합니다. 마스터가 새로운 사람을 교육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마스터 도제 교육은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현장에서의 조사 능력도 향상할 뿐만 아니고 가치를 전달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학의 형태이지만 다양한 연구 보고서, 연구 실적들을 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체 세미나도 많이 해서 내일이 이제 연구소 선생님들 전체 모여서는 자체 세미나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중요한 생태를 우리만 알고 조사를 하고 보고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고 사람을 양성하는 것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생태 조사와 교육 이 두 가지만 사실 거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 교육 프로그램은 뭐 또 철새 생태학교나 아니면은 그 들꽃 생태학교 이런 형태를 하고 있고, 지역에 있는 프로그램도 학교와 연계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장기 그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 교육인데요. 청소년 교육은 3년 과정을 합니다. 저는 생태 전사를 만들고 싶어요. 새로운 문명을 이끌 인재가 사실은 필요한 거죠. 저는 화석 에너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싫습니다. 현대 문명이 너무 싫어요. 새로운 문명이 만들고 싶습니다. 새로운 문명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 문명의 가장 기존은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이 자연 생명의 능동적 움직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문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들이 아주 전 세계 유수한 대학을 가서 아주 훌륭한 학자가 돼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어떤 담론을, 또 그런 기능들, 기술들을 많이 만들어내길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생이지만 논문을 쓰게 합니다. 중요한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교육을 해서 좋은 대학을 보내는 거는 어쩌면은 그 학원처럼 말씀드리는 걸지도 모르지만,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재가 양성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학들이 양성이 돼야 되는데, 양성된 후학들이 그 행위를 할 수 있게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태를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과 더불어서 그 인재를 양성하는 곳에 아주 매진을 합니다. 그래서 3년 과정으로 청소년 교육을 해서 여기도 애들한테 문자를 받은 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 유펜 뭐 이렇게 아주 코넬 뭐 아주 세계 유수한 대학으로 많이 진학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자연 생태를 전공하러 많이 떠나요. 한 60% 이상의 자연 생태를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단이 만들어낸 DMZ 생태는 이들한테는 너무 훌륭한 교실이자 교과서입니다. 대개 보통의 경우는 생태 차원 가지고 대학을 가지도 못하고, 또 요즘에는 웹 활동가지 대학도 못 가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이 분단 상황이 극복되고 남북한이 통합적으로 무언가가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은 경매 생명 현상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 생명 현상밖에. 이거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들과 별 차이가 없을 거다. 또 인류 문명사에도 이런 얘기 가지고는 전혀 이론이 없을 거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어떤 개념으로 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뿐만 아니고 우리 청년들 교육에 제가 아주 이제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청년들 여기 연구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석박사를 마치고 지금 이 친구들이 또 이 연구를 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위도 받고 다시 진행을 하고 있고, 많은 DMZ에 관한 생태에 관한 논문도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골의 작은 연구소이지만 분단이 가지고 있는 한국 현대사의 그 모순을 극복하는 방법이, 저는 생태를 가지고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 형태가 단순히 웅변적으로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학술적으로도 증명을 해서 그것들이 공공의 어떤 개념으로 받아주고 과학적인 틀거리에서 이야기가 되어질 때 분명히 문명적인 어떤 변화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저널에도 발표를 좀 하고 있고요. 해외 언론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저희들을 설명하고 DMZ 생태의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지역 주민들의 교육도 저희들 하고 있고, 남북한이 통합이 됐을 때 제일 먼저 남북한의 마을을 교류 협력할 수 있는 마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 이전에라도
시범적으로 어떤 마을이 통합적으로 소규모의 통일이 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차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마을이 그걸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마을이 적경지대 마을 중에서도 자연생태를 잘 훈련된 그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오금리라고 하는 마을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생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제일 큰 사업이 뭐냐면 제두르미 월동지 복원 사업을 해요. 그 바로 앞이 북한 내 개풍군의 관산반도가 있어요. 그 마을 앞이. 그래서 오금리에 제두르미 앉게 되면 그 새가 관산반도까지 오고 가는 거죠. 성동습지라는 하는 곳이 북한하고 우리하고 같이 마주보고 있는 것이 성동습지인데, 여기 올해 15년 만에 제두르미가 300마리 정도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징조가 좋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람사르 습의 등재를 하고 남북한 주민들이 국제적 기구에 협력을 할 수 있게 해서 분단 상황을 한번 극복해보자라고 하는, 사실은 내적인 목표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활동도 하고 있고, 스스로 어떤 마을의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이 활동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해서 바로 그 민통선 내부가 이들의 삼터가 되는 거죠. 농사를 짓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주로 많이 만들어서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죠. 죽음을 죽음으로 알지 않음으로 정신이 된다. 고난의 역사는 고난의 말로 써라. 네, 비무장지대 생태의 현상들, 비무장지대가 분단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어떤 고난의 역사를 우리가 말로다가 써야만 분단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남북한의 어떤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는 결국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남북은 통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생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반진화적으로 생각을 할 수는 없죠. 생명의 원리 자체가 통합하고 교류하고 협력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상호작용을 언제까지 막을 수가 있을까요? 누구도 내년에 통일한다고 꿈을 꾸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그 이상한 방식이 아니고, 그거 어떤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그 설계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 죽음을 기초로 모든 설계는 다 틀린 거거든요.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어떤 원리가 바탕이 된 어떤 그런 계획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 진화론적 관점에서도 남북한은 통합이 될 거고, 통합이 된 형태는 어떻게 나타날 건가? 이렇게 이질적으로 살았던 이 같은 민족이 통합이 됐을 때 어떤 모양이 될까? 그걸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통합이 됐을 때에 서로 왜곡하지 않고 곡해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언어가 저는 자연 생태라고 생각을 해서 DMZ 생태 자연은 아마 통합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네, 20년 동안 매주 한 번씩 비무장지대에 들어가서 생태를 조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이것을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또 나라의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또 연구하는 논문을 통해서 각 전파하는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함석헌 선생님의 생명 정신을 가장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PPT를 받아봤는데 PPT가 보통 1시간 강의하면 30장 정도 준비를 하는데 선생님은 95장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될 수 있으면 강연 시간을 조금 늘리고 질문 시간을 조금 줄이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0분 정도 질문을 받고 그 후에 저희가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좀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한 30분 정도 맥주하고 조그마한 과자 정도가 있습니다. 한 30분도 같이 담소 나누는 시간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있는 분은 먼저
거수하시면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두 쪽에 아래에서 위로 10줄 올라가면 김일성 민족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게 북한의 문서나 북한의 어떤 학자나 아니면 우리 쪽에 있는 학자들이나 이런 말, 이런 용어 쓴 분이 있습니까? 김일성 민족 이런. 다른 분 제가 책임 다뤄놨는데 예. 여기 이현철 선생님의 말씀을 받아. 인용구가 된 거 보니까 어디서 이런 저는 처음 보는 게 김일성 민족이라고 하는 말이. 김현철 그분이 이제 했던 말을 제가 이제 끌고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소장님 이게 귀에 익은 말입니까? 김일성 그렇지, 민족 그렇지. 아니시죠? 예. 네, 궁금해서요. 참 양쪽이 다 어려워져 간다. 만일에 이런 용어가 나오더라도. 네, 아마 전 통일부 장관의 말을 조금 인용해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르신 분, 네. 제가 이제 강의 내용은 잘 들었고요.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근데 이제 참고로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이제 저는 이제 문과나 이과도 저 상당히 많이 공부한 그런 편인데, 공진화라는 그 개념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진화 개념이 이제, 보면은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생태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남북의 이제 이념 문제를 제외하고 그래도 좀 같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학문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용어가 있는데 좀 설명해 주신다면 공진화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공진화 그 자연과학적 개념인데 그게 우리가 같이 그런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네. 뭐 제가 부족하지만 좀 제가 그 느끼고 있는 부분은 이 공진화는 그 어떤 자극과 반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형태잖아요. 그 만약 곤충이 많이 피해를 많이 받으면 피해받지 않도록 변화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공진화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이 남북한이 그 갈라져서 분단된 상황이 과도한 비용도 들고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은. 말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뭐 생각을 뭐 조금만 해도 저 집안이 몰살이 되고 있고, 그냥 무조건 딱지 붙이면 그냥 그 모든 논리가 끝나는 그런 형태에서 결국은 다른 형태로 유사하게 변화하지 않으면 서로가 이 통합적 개념을 못 가지니까 저는 남북한의 어떤 그 사상적인 분화도 공진화적인 입장, 공진화의 형태로 변화가 돼서 서로 합쳐지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처음 개념을 써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공부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저희도. 네, 줌에서도 질문이 있으면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 사이에, 소장님이 DMZ 생태 조사하면서 좀 가장 인상 깊었던 어떤 조사였던 거나, 안 그러면 특별하게 기록에 남는 어떤, 조사하면서 그날 특별한 점이 있었던 거, 아주 기억에 남는 거 한두 가지만 이야기 우선 부탁합니다. 네. 그 이론의 여지가 없는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질문이 없어가지고 그 논쟁거리를 안 드려서 감사하다 생각 좀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조사하면서 제일 그 아주 정말 기뻤던 거는 요즘에 조류 조사를 할 때에 새벽에 들어갑니다. 해 뜨기 1시간 전에 들어가가지고 해 뜨기 30분 전부터 우는 새를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게 있거든요. 민통선에도 출입할 때도 출입이 시작되는 그 시간이, 허용되는 시간이 해 뜨기 30분 전이에요. 먼저 가서 들어가서 숲에 딱 들어가면 정확하게 딱 해 뜨기 30분 전부터 새들이 쫙 일률적으로 울기 시작을 해요. 너무 신기하죠?
그때마다 시간이 다른데, 야, 이게 자연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들은 사람이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이게 과학의 이름으로 자연을 왜곡한 게 너무 많구나. 또 실험실에서 가도는 그 자연의 현상을 가지고 다 설명하고 어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들은 큰 모순에 빠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참 신기할 정도로 신비스럽고, 또 하나 좀 또 황당하고 적했던 부분은, 이 코로나 시기에는 그 출입이 안 됐어요. 농민 외에는. 그래서 농민 외에는 이제 출입이 안 되니까 제가 그 영농증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조사하러 들어가요. 이게 사실은 원래 조사 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군인들이 이제 불신 검문에 걸리면은 좀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군인이 안 보이는 곳쪽으로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또 순찰을 또 엄청나게 엄격하게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막 조사를 하는데 군인이 차가 오니까 차를 타고 도망을 갔어. 막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못 간 다른 어떤 그 선생님은 그 군인한테 잡혀서 검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못하면 출입증을 뺏기니까 조사를 자체를 못 하니까 막 도망을 가는데 군인 차가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앞으로 이제 못 들어오겠구나, 위반해서. 그래서 도망을 간 게 막다른 산 밑에 딱 한 거예요. 비가 온 그 다음날이라서 차도 질퍽거려서 겨우 딱 들었는데 차가 더 이상 못 가. 그때는 하늘이, 이게 저는 다른 건 다 무서운 게 없는데 조사를 못하게 할까봐 그게 제일 무섭거든요. 다른 건 하나도 무서운 게 없는데. 내렸더니 군인이 경위를 딱 보시더니 좀 증을 보여달라 그래. 영농증 보니까 아무 말 없이 조심히 가세요 이러고 아무거나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 돌아서서 얼마나 허탈하고 이 분단이 가진 이 트라우마 아니에요. 이 고통, 그 공포심. 그게 아주 저한테 지금 평생 남을 기억이라서 지금도 가끔 보면은 웃음이 나오면서도 허탈하기도 해요. 이런 공간에서 내가 무슨 자유? 그 권력자만을 위한 자유를 우리가 적응해 줘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좀 많이 드는 거죠. 그게 이제 저한테는 제일 큰 그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줌이나 현장이나 질문 하나 있으면 받고요. 없으면 오늘은 좀 일찍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